역사는 교과서보다 더 재미있다. 작가 윤창섭이 안내합니다. 정조는 왜 끝내 외로웠을까요? 나폴레옹은 왜 모두를 잊었을까요? 광해군은 정말 폭군이었을까요? 우리는 역사의 승자가 아니라 선택의 순간에 선 인간을 바라봅니다. 권력, 배신, 몰락. 그 이면에 숨겨진 감정을 추적합니다. 권력의 그림자. 30편의 다큐 시리즈로 인간의 욕망과 두려움을 해석합니다. 역사비사. 지금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진실 마주한 이 밤 비로소 평온함이 내려앉아 저 멀리 대금 소리 잦아들 때 깊은 사색에 잠기네 여운만이 감도네. 배움을 진심으로 즐기시는 청취자님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라. 아, 너무나 유명한 문장이죠? 맞아요. 아마 역사상 가장 유명한 망언이자 현실 감각이라고는 전혀 없는 오만한 권력자를 상징하는 완벽한 문장일 겁니다. 네,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 이 말을 한 것으로 알려진 여인이 사실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성공적인 가짜뉴스의 희생양이었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그거네요? 네, 맞습니다. 청취자님, 오늘 우리는 아주 익숙하지만 완전히 잘못 알려진 한 인물에 대한 심층 탐구를 시작하겠습니다. 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우리는 윤창섭 작가가 제시한 내용을 검토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아주 훌륭한 자료죠. 그럼 서두부터 아주 극적인 장면으로 들어가 볼게요. 1793년 10월, 파리의 축축하고 서늘한 새벽입니다. 아, 그날이군요. 네, 한 여인이 허름한 짐수레에 실려 처형장으로 향하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높게 틀어올린 화려한 머리나 보석이 박힌 드레스? 그런 건 없습니다. 완전히 초라한 모습이었죠. 맞아요. 머리카락은 단두대 칼날에 걸리지 않도록 무참히 짧게 잘려 있고 두 손은 뒤로 단단히 묶여 있습니다. 얼굴에는 깊은 피로만이 가득하고요. 한 시대를 풍미했던 왕비의 마지막이라고는 믿기 힘든 모습입니다. 네, 한때 프랑스에서 가장 화려했던 이름이자 가장 미움받았던 이름, 바로 마리 앙투아네트입니다. 과연 그녀는 정말 프랑스라는 거대한 국가를 무너뜨린 그 절대적인 악인이었을까요? 으로 쓰였던 그녀의 가족관계, 거대한 궁전 안에서 한 인간으로서 느꼈던 지독한 고립감, 그리고 동시에 매일 빵을 구하지 못해 뼈저린 고통을 겪어야 했던 굶주린 백성들의 분노까지요. 백성들의 분노도 빼놓을 수 없죠. 맞습니다. 이 이질적인 요소들이 어떻게 수레바퀴처럼 맞물려서 그녀를 완벽한 시대의 희생양으로 만들어갔는지 아주 상세하게 해부해 볼 예정입니다. 자, 이 복잡한 역사적 장면을 하나씩 자세히 풀어보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녀는 1755년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가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대단한 가문이죠. 그리고 겨우 14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프랑스 왕세자 루이와 결혼을 합니다. 흔히 이걸 두고 어린 나이에 시집가서 고생했다고들 하지만 사실 이 결혼은 그냥 10대가 낯선 곳으로 전학 가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죠.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청취자님, 만약 14살 때 전학을 가는데 기존에 입던 옷, 쓰던 말투, 심지어 친구들까지 모두 국경에 버려두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면 그 기분이 어떨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러니까요. 이건 오히려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깔린 거대한 기업의 인수합병에 가깝잖아요. 오스트리아와 프랑스라는 앙숙 기업들이 동맹을 맺으면서 14살짜리 소녀를 일종의 상징적인 바지사장으로 앉혀놓고 나중에 회사가 망하면 모든 책임을 지게 만드는 구조랄까요? 아주 날카롭고 적절한 비유네요. 실제로 그녀가 프랑스 국경을 넘을 때 치러야 했던 의식을 보면 그 압박감이 얼마나 엄청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 그 국경의식 이야기 진짜 충격적이더라고요. 네, 국경에 세워진 임시 막사에서 그녀는 오스트리아에서 입고 온 옷, 속옷, 심지어 데리고 온 강아지까지 모두 국경 너머로 돌려보내야 했습니다. 아니, 강아지까지 뺏어가다니 첫날부터 기선제압이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맞아요. 오스트리아의 흔적을 문자 그대로 하나도 남김없이 벗어던지고 완전히 새로운 프랑스인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일종의 무언의 폭력적인 경고였죠. 와, 그 14살 소녀가 느꼈을 심리적 공포는 진짜 감히 상상하기가 어렵네요. 그렇게 도착한 베르사유 궁전은 또 어땠을까요? 겉보기엔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곳이지만 실상은 24시간 내내 생중계되는 감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기록을 보니까 왕비가 아침에 옷을 입을 때도 서열 순서대로 귀족 부인들이 속옷을 건네줘야 했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건 뭐 재채기 한번 하려 해도 공작 3명의 결제를 받아야 할 판이었네요. 너무 숨막히지 않나요? 정말 그랬습니다. 베르사유는 사적인 공간이 완전히 소거된 곳이었죠. 밥을 먹는 방법, 복도를 걷는 속도, 누구에게 먼저 눈길을 주는지까지 모두가 지켜보고 수군거렸습니다. 감시 카메라가 수백 대 달려있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게다가 그녀는 겉으로는 가장 존귀한 왕세자비였지만 궁전 귀족들의 마음속에서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꼬리표를 단 외국인, 즉 오스트리아 여자에 불과했어요. 아, 뼛속까지 이방인이었던 거군요. 네, 초기에는 부부관계마저 원만하지 못해서 후계자를 낳아야 하는 엄청난 압박감이 매일같이 그녀의 목을 조였습니다. 아직 어리광을 부려도 될 나이에 타인의 기대 속에 배치된 너무나 취약한 상징으로서 감당해야 했던 정서적 무게가 엄청났던 겁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이 숨막히는 어항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녀가 찾은 탈출구입니다. 그녀는 점차 베르사유의 엄격한 예법을 피해서 푸티 트리아농이라는 작고 아름다운 전원풍의 별궁을 꾸미고 패션과 사교 모임을 즐기기 시작하잖아요. 네, 자신만의 공간을 만든 거죠.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당시 귀족 문화에서 화려한 치장이나 사치는 사실 기본 옵션 같은 거였잖아요. 베르사유 궁전 자체가 사치의 결정체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귀족들에게 사치는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녀의 개인적인 취향과 옷값이 프랑스 국가 재정 파탄의 유일한 원인으로 둔갑해버린 건가요? 그 모순을 이해하려면 당시 프랑스가 앓고 있던 구조적 위기를 봐야 합니다. 당시 프랑스 재정은 사실상 붕괴 직전이었어요. 이미 망해가고 있었다는 거군요. 예, 오랫동안 이어진 7년 전쟁, 막대한 돈을 쏟아부은 미국 독립전쟁 지원, 그리고 무엇보다 귀족과 성직자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낡은 조세 시스템이 근본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아, 세금을 안 내는 기득권층이 문제였네요. 맞습니다. 이 거대한 구조적 실패가 국가 경제를 박살냈는데 대중이 분노할 대상으로는 너무 추상적이고 복잡했던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청취자님, 국가 경제가 수십 년간 누적된 정책 실패와 세금 문제로 무너진 건데 사람들은 그 복잡한 재무제표를 들여다보거나 기득권과 싸우는 대신에 당장 눈앞에 띄는 외국인 출신 왕비의 명품 가방 하나에 모든 분노를 쏟아붓는 거랑 똑같군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정확히 구조를 탓하는 것보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한 명을 탓하는 게 훨씬 쉽고 자극적이긴 하죠. 정확히 그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선 안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당시 파리인 민중들이 겪고 있던 처절한 굶주림입니다. 아, 빵 문제요? 네, 기후변화와 흉작으로 인해 주식인 빵값이 미친 듯이 치솟았어요. 당장 오늘 저녁 아이들에게 먹일 음식이 없는 뼈저린 굶주림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위협이자 극도의 공포입니다. 진짜 피가 마르는 고통이었겠네요. 배고픔은 그 어떤 철학이나 이념보다 빠르게 사람들의 분노를 조직합니다. 그 공포가 극단적인 분노로 끌어오르고 있을 때 완벽한 타이밍에 터진 사건이 바로 1785년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사건입니다. 오래된 둔마루에 앉아 조용히 내리는 비를 보내 평화가 나를 감싸네 평화가 나를 감싸네. 맞아요, 그 사건. 제가 자료를 보면 볼수록 진짜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힌 사건이죠. 마리 앙투아네트는 그 목걸이를 산 적도 없고 오히려 추잡한 사기극의 피해자였잖아요. 완벽한 피해자였습니다. 로앙 추기경이라는 사람이 왕비의 환심을 사려고 안달이 나 있었고 어떤 사기꾼 부인이 그걸 이용해 왕비와 닮은 사람을 밤에 정원에 내보내서 왕비인 척 연기를 하게 만들었다면서요. 가짜 편지까지 위조해가면서요. 네, 당대 최고의 막장 드라마였죠. 결국 재판에서 왕비는 이 사기극에 전혀 가담하지 않았다는 게 법적으로 완전히 입증이 되었는데 왜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를 욕한 건가요? 진실이 대중의 감정을 이기지 못한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법적인 결백은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팩트가 안 통했다는 거네요. 네, 사람들은 사치스럽고 음탕한 오스트리아 여자가 엄청난 보석을 탐내다 사기를 쳤다는 그 자극적인 이야기를 너무나 믿고 싶어 했습니다. 이땐 파리에 돌았던 불법 팸플릿, 이른바 리벨의 역할을 주목해야 합니다. 리벨이요? 일종의 지라시 같은 건가요? 맞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완전히 규제 없는 소셜미디어의 악의적인 가짜뉴스 보시나 다름없었어요. 아, 진짜 무서운 거네요. 이 팸플릿들은 왕비에 대한 온갖 외설적이고 자극적인 가짜뉴스를 찍어내어 길거리에 뿌렸습니다. 분노한 대중의 확증 편향을 정확히 파고든 거죠.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것만 보여준 거군요. 그들은 자신들의 굶주림과 대비되는 완벽한 악역, 즉 괴물이 필요했고 인쇄 매체는 그 괴물의 이미지를 끊임없이 확대 생산했습니다. 한번 굳어진 편견은 팩트체크조차 튕겨내버렸죠. 와, 18세기나 지금이나 가짜뉴스가 사람의 눈을 가리는 방식은 소름 돋게 똑같네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유사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1789년 굶주림과 모욕감이 폭발하며 프랑스 혁명이 터집니다. 특히 그해 10월에 파리의 여성들이 빵을 달라며 비를 뚫고 베르사유까지 행진했던 사건은 정말 극적이에요. 진흙탕을 뚫고 온 굶주린 민중과 화려한 궁정의 정면 충돌이었죠. 네, 그들의 현실과 철저히 단절되어 있던 궁정 시스템이 무너지는 순간이잖아요. 이때부터 그녀는 단순한 이방인을 넘어 민중이 참아온 모든 불행의 얼굴 그 자체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혁명이 과격해질수록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갔죠. 하지만 마리 앙투아네트의 운명에 진짜 쐐기를 박은 치명적인 실수는 1791년 일어난 바렌도주 사건이었습니다. 아, 그 도망가다 잡힌 사건이요? 혁명의 위협이 가족의 목숨을 조여오자 그녀는 친정인 오스트리아 등 외국 왕실과 연락을 취해 한밤중에 파리를 빠져나가 국경으로 도주하려다 바렌이라는 지역에서 붙잡히고 맙니다. 이 도주 과정을 보면 진짜 답답한 부분이 한둘이 아니더라고요. 어떤 점이 가장 답답하셨나요? 아니, 눈에 띄지 않게 자꾸 빠른 마차를 타야 하는데 굳이 최고급으로 크고 화려한 마차를 고집하다가 속도가 느려져서 결국 들켰다면서요. 네, 눈에 너무 띄었죠. 위기 상황에서도 그 귀족적인 허례의식을 버리지 못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떻게든 자기 아이들을 살리려고 발버둥 치는 어머니로서의 절박함 아니었을까요? 그의 두 가지 측면이 모두 존재했습니다. 개인의 입장에서는 가족을 지키려는 의심할 여지 없는 본능이었죠. 엄마라면 당연히 아이부터 살리고 싶었겠죠. 하지만 대중의 눈에 그것은 완전히 다른 의미였습니다. 국가의 수장인 국왕일가가 위기에 처한 조국을 버리고 적국인 오스트리아로 도망쳐서 군대를 끌고 와 프랑스 국민을 탄압하려 했다는 완벽한 반혁명의 배후 조종자로 낙인 찍힌 겁니다. 아, 배신자로 찍힌 거군요.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 어머니로서 가족을 살리려던 문부림이 역설적으로 군주제에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고 그녀 자신을 가장 위험한 정치적 적으로 만들어버린 비극입니다. 모든 것이 진짜 최악의 타이밍으로 꼬여가네요. 결국 왕정은 폐지되고 남편인 루이 16세는 처형당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리 앙투아네트도 혁명재판소에 서게 되죠. 네, 역사의 가장 잔인한 무대였죠.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면서 제일 충격받았던 건 이 재판이 단순히 국고를 낭비했다거나 반역을 저질렀다는 정치적 혐의만 묻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네, 아주 끔찍한 혐의가 추가되었죠. 그녀를 아예 인간 이하로 짓밟기 위해 엄청난 모함을 하잖아요. 무려 자신의 어린 친아들과 부도덕한 근친 관계를 맺었다는 혐의를 들이밉니다. 이건 진짜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라도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거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이 혁명기의 광기를 가장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너무 잔인해요. 정치적 적을 물리적으로 파괴하기 전에 도덕적으로 그리고 인간적으로 먼저 완전히 말살하려는 아주 잔인한 전략이죠. 그들은 단순히 무능한 전직 왕비가 아니라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악마를 단두대에 세워야 했으니까요. 프레임을 완전히 악마로 짠 거군요. 네, 재판의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었고 그녀에게 방어권 따위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녀가 보인 반응은 정말 잊히지 않습니다. 길게 변명하거나 억울하다고 울부짖지 않았죠. 재판장을 향해, 아니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모든 어머니들에게 묻겠습니다. 네, 역사에 남은 절규였죠. 왕비의 체면이나 오스트리아 공주의 자존심 같은 건 다 내려놓고 그저 자기 아이를 향한 끔찍한 모함에 피눈물을 흘리는 한 어머니의 외침이었어요.
기록에 따르면 그 순간만큼은 그녀를 조롱하기 위해 모였던 재판장의 여성들조차 숙연해져서 침묵했다고 하더군요. 인간 본연의 감정이 광기 어린 이데올로기를 잠시나마 압도했던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네, 아주 짧은 찰나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역사의 수레바퀴는 멈추지 않았죠. 그 침묵은 짧았고 예정된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네, 그렇게 우리는 다시 이 깊이 있는 대화의 첫 장면, 1793년 10월 16일에 처형장으로 돌아옵니다. 마침내 그날이 밝은 거군요. 그러고 있었습니다. 분노도 한계치에 달하면 결국 허무함이 남으니까요. 한 시대의 가장 화려했던 상징이 이렇게 비참하게 소멸하는 순간이었죠.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어라. 결국 이 유명한 대사는 대체 언제, 누가 한 말인가요? 오늘날 역사학자들은 이 말이 철저한 거짓말이라는데 완전히 동의합니다. 아예 한 적이 없다는 거죠. 네, 이 문장은 장자크 루소의 고백록이라는 책에 등장하는데요. 루소가 이 글을 썼을 때 마리 앙투아네트는 프랑스에 오지도 않은 10살짜리 어린아이였습니다. 아니 그럼 10살짜리 오스트리아 꼬마가 프랑스어로 그런 말을 했다는 게 애초에 말이 안 되잖아요. 전혀 말이 안 되죠. 누군가 과거의 텍스트를 가져와서 대중이 미워하기 가장 좋은 철없는 외국인 왕비의 입에 교묘하게 억지로 더 씌워버린 겁니다. 그럼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왜 사람들은 사실이 아닌 걸 뻔히 알면서도 혹은 팩트체크조차 하지 않고 그 거짓말을 진실로 믿으며 그녀를 악마로 만들어야만 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듯 대중은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구조를 이해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기피합니다. 머리 아픈 건 피하고 싶은 거죠. 네, 수십 년간 쌓인 국가부채, 귀족들의 기득권, 기후변화로 인한 흉작, 이 거대한 모순을 이해하고 시스템을 뜯어고치는 건 너무 피곤하고 고통스러운 작업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것은 저 사치스럽고 철없는 오스트리아 왕비 때문이다 라는 아주 쉽고 편리한 상징 하나를 창조해낸 것입니다. 샌드백이 필요했던 거네요. 이미 해결되었다고 믿고 싶었던 심리적 해소, 행위였던 셈이죠. 그녀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온전한 한 명의 인간이 아니라 시대가 필요로 했던 거대한 이미지로 소비된 것입니다. 자, 오늘의 대화를 부드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청취자님, 우리는 지금 마리 앙투아네트가 아무 죄도 없는 무결점의 성인 군자였다고 옹호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무결점은 아니었죠. 네, 그녀는 분명 특권의 가장 높은 곳에서 백성들의 고통을 제때 읽어내지 못한 경솔함이 있었고 바렌도주 사건처럼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한 치명적인 오판도 내렸습니다. 지도자로서의 책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녀 한 사람의 어깨에 짊어지기에는 당시 프랑스라는 국가가 안고 있던 구조적 모순과 대중의 증오가 너무나도 거대하고 압도적이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무너져가는 낡은 시대를 청산하기 위해 반드시 재단에 바쳐져야만 했던 시대의 희생양이었던 거죠. 우리가 오늘 검토한 역사적 맥락이 주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역사를 바라볼 때 우리는 시끄러운 소문이나 자극적인 가짜뉴스에 휩쓸리기보다는 그 이면의 맥락을 보아야 합니다. 맥락이 가장 중요하죠. 네, 한 개인을 향한 맹목적인 분노보다는 그런 비극을 낳은 사회의 구조를 함께 읽어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분노는 문제를 해결하는 에너지가 될 수 있지만 그 분노가 엉뚱한 관역을 향할 때 우리는 진정한 문제의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맞습니다. 역사를 배우는 진짜 이유는 과거의 사람들을 심판하고 평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거울 삼아 지금의 우리를 돌아보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이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이죠? 청취자님, 18세기의 굶주린 파리 대중이 너무나도 복잡하고 두려운 국가적 위기를 마리 앙투아네트라는 한 명의 쉬운 희생양에게 덮어씌웠던 그 모습, 혹시 지금 우리의 현실과 낯설지 않으신가요? 정말 뼈를 때리는 질문이네요. 정보가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오늘날, 우리 역시 사회의 복잡한 구조적 문제나 나 자신의 내면적 불안을 직면하기가 너무 두려운 나머지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상에서 누군가를 아주 쉬운 항징이나 희생양으로 만들어 돌을 던지며 안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마녀사냥 말이죠. 네. 마리 앙투아네트의 단두대는 그저 과거 파리 광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매일 우리가 들여다보는 스마트폰 화면 속에도 세워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와,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네요. 청취자님, 다음 시간엔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긴 대화 끝에 남겨진 이 질문을 일상 속에서 천천히 곱씹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하나의 역사적 인물을 둘러싼 수많은 겹을 한 장 한 장 들추어 본 오늘의 깊이 있는 탐구가
당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에 새롭고 흥미로운 창을 열어주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 맥락을 보는 눈이 생기셨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이 복잡한 역사의 미로를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할 흥미로운 자료와 함께 이 자리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이름 모를 발걸음 시간 속에 스며들어 아련히 울려 퍼지네 희망의 메아리로 영원히 기억되리. 인도사의 역사비사와 다채움의 마음 치유소를 구독과 좋아요 많이 해주세요.